네, 사영환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독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긴 좀 그런 것 같네요. 항상 뵐 때마다 이게 제가 자주 나가는 채널은 뭐 일주일에 몇 번도 나가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약간 그 와중에 좀 큰 이슈들이 몇 개 터졌어요. 뭐 SG 사태라든지. 그쵸. 이번에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뭐 급락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 미국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좀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많았고, 근데 결국 우리는 알고 있긴 해요. 될 거다. 그냥 한도 협상 될 거긴 한데 이제 서로 간에 좀 이권 싸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상 6월 1일까지 기한이 마감이었는데 계속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또 협의 불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될 거야. 그리고 뭐 바이든도 그렇고 저쪽에 하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 부채 한도 협상에 불만은 없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 미국의 좀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좀 알력 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회계연도 마감이 10월 1일까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연기를 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기는 될 건데 약간의 좀 알력 싸움이 있다. 그 정도로만 부채 한도 협상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변동성은 위아래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졌다가 또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난다 하면은 또 급등 지수가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는 조금 반복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SG 사태, 이거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일부의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인데 대주주의 지분이 특히나 좀 높았던 종목들. 보통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단기간에 딱 치고 빠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장기에 걸쳐서 계속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또 여기서 다행인 것은 CFD가 물론 저희 이제 교보에도 있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이제 계좌들을 그쪽에서 뭐 많이 터서 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레버리지 배수가 10배까지 됐어요. 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0배를 매수할 수도 있고요. 10배를 매도를 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 투기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거 레버리지를 조금 제한을 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최대 2.5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신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를 터서 일단은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총에는 관계없이 약간 거래량이 적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런 기업들이 주표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쁜 기업들도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다 좋은 기업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정말로 이제 금리 인하기라던가 이런 제로금리로 가는 미국의 시대 그리고 유동성이 막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저는 꼭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주의는 아니에요. 시장이 괜찮고 누가 접근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레버리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빌려서 그만큼 시장이 더 확률 높게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시기에는 절대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되는 시기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만 약간의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으로 순환매가 돌 때 이걸 재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예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얘기를 항상 많이들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스트라이크로 3개 들어오면 삼진 아웃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기관 쪽들은 계속 고객들의 돈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정말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좋은 시장에서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춘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일반 초보 투자자 분들은 레버리지 써서 운 좋게 몇 번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맛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2,000, 2,500을 사서 그만큼 수익도 10% 냈는데 20%, 25%씩 막 불어나는 걸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시장이 좋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에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SG 사태 때문에 이거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네요. 네. 지금 그래서 시장은 좀 상당히 아직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면 위아래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미국에서 금리 이제 인상이 멈출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꺾이는 부분들 나오면서 인플레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대 인플레는 그 이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임금도 지금 고용시장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저축을 한다거나 투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당장 6개월 후, 1년 후, 그리고 5년 후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바로바로 소비와 직결을 시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계속 바라고 있죠. 금리 동결은 안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연준 이사들은 계속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이런 쪽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월에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거의 한 95%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확률상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 연준 이사의 발언이라던가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금리 부분에 대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불확실한 이 매크로 상황 때문인지 네. 환율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한 1분기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는데 지금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좀 사들이는 주식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보는 화면이 있는데요. 저희 0426 교보에서는 0426이라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일에 매매 현황도 볼 수 있지만 기간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느 증권사공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HTS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기본적 분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단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분석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HTS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간을 너무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5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5월 1일부터 우리가 외국인하고 기관은 뭘 샀는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5월 1일로 누적을 잡아보니까 전체 코스닥과 코스피를 전부 다 합한 업종이고요. 5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1위에 삼성전자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연초부터 제가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그리고 AI 로봇, 바이오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실체가 약간 없어 보이는 테마성의 섹터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들어와서 지금 오늘까지 좀 집계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로 봤을 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삼성전자를 5월 들어와서만 7640억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황이나 업황이 반도체가 정확하게 바닥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주가라는 건 약간 좀 선행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이나 업황이 바닥을 하반기 정도에는 다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외국인들이 깔고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은 어떤 중국 쪽이 리오프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이쪽은 아직도 캐시카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65%가 비메모리고요. 나머지 한 35%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D램 쪽, 그리고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 소진이 되면서 제품들이 팔려야지만 기본적으로 숫자가 커지고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TSMC 같은 업체들이 격차가 아직까지도 많이 벌려져 있어요. 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을 따라가는 흐름들, 조금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강도보다 삼성전자를 충분히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밸류의 상향이라고 하죠. 숫자가 크게 나오진 않아도 삼성전자 그동안에 꾸준하게 받아왔었던 밸류, 뭐 POR, PER 몇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신사업군이죠. 이런 쪽들에서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쪽들이 의미 있게 좀 나오고, 또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인공지능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숫자가 당장은 크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면서 밸류가 상향이 될 수가 있는, 그리고 그전에는 또 조건이 갖춰져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먼저 유동성이 좀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밸류의 상향까지 보고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더 크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밑에가 또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가 3,380억.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연초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소부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형주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은 먼저 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 이 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지금 1조 1000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5월 들어와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지금 3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 네. 네이버, 카카오. 절대 안 사고 계속 팔던 종목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 접근하시려면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의미 있는 매수라는 건 뭐죠? 첫 번째가 강도,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확인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네이버에 대해서만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5월 들어와서 2,300억 가량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투자 동향으로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하루 만에 강하게 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속성 있게 산 건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언핏 보기에도 4월 24일 정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강하게 거의 매도였어요. 그죠? 대부분 파랗게 중간중간에 사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는 아니에요. 그건 조건을 충족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4월 21일까지 좀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관 쪽도 대체로 매도세. 그런데 약간의 변동되는 흐름들이 이제 4월 24일부터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양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도가 이제 조금씩 90억, 55억, 540억 여기가 이제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8만 원, 19만 원대부터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시작이 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붙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좋아하는 사끌이 조합이 갖춰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 한번 물량 내놓기 시작하고 또 계속 빼죠. 네, 계속 빼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중간에 한번 팔긴 했지만 판 다음에도 사는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하루에 850억, 880억, 320억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도 이제는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요. 280억, 340억, 130억, 130억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또 지속성도 아직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20억, 40억, 30억 팔고는 있지만 그 판 다음에 사는 물량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 늘리기, 지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이유는 글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120월선이 한번 훼손된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여전히 조금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돌아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월선을 계속 들어와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은 이후에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카카오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제 R&D 투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 이번에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R&D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에 방침을 밝히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전체 매출 대비해서 꾸준하게 R&D 투자를 해왔던 것에 비하면은 카카오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일단은 네이버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울 때 이제 포시마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인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명품 이커머스 쪽이 상당히 밸류가 많이 깎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는 최악의 바닥을 좀 지나면서 리오프닝 이런 효과들과 더불어서 또 밸류가 상향이 될 수가 있고 숫자가 커질 수 있는 시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리오프닝 전반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쪽들 본다면요. 그래서 광고 쪽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네이버는 지분율이 하락을 하던 것들은 조금 외국인들의 손에서 멈췄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닥을 찍는 구간들에서 일단은 4월 말 아까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은 꾸준히 좀 증가가 되어가는 모습들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급이 외국인 기관 쪽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같이 붙으니까 이런 파동들이 또 나왔어요. 네, 한 21만 몇천 원까지 단기간에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15% 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이제 수급이 살짝 약해지면서 강도가 근데 끊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짝 횡보 정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오셔가지고 약간 처음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네.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뭐 나쁘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항상 밸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숫자가 꺾인 부분들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제가 항상 보는 것은 이런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추고 고 PER을 받을 수 있는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시장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같은 상황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주가의 하락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는 시기와는 같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밸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조금씩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실적이 약간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 그런 이유들이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지속성 있게 의미 있게 붙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 스탠스를 조금 취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 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또 동결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위아래 폭은 조금 두고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수렴해 있는 부분인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정 부분을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굉장히 오랜만에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카카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은요. 네. 지금 그 밑으로는 또 몰려있네요. 4, 5위에. 이게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급만 체크를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주요한 수급 주체들은 지금 시장 어디에다가 관심을 주고 있나,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위가 2,100억, 2,000억을 좀 넘게 산 현대차, 그리고 1,400억 넘게 산 기아예요.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베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꾸준히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가 보조금 혜택에서 조금 밀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들을 계속 내주고 서프라이즈하게, 그때에도 이제 수급 상황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외국인 중심이죠, 꾸준하게 전기전자 외에도 사고 있는 게 운송 장비다라는 말씀을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은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완성차 자체에 어떤 모멘텀, 전기차 쪽을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연기관차 쪽에서 내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과연 현대차, 기아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사실 우려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실적은 좀 잘 나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속성 있게 지분을 계속 늘려요, 보시면은. 네, 이런 흐름들을 보고서 접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줄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도 계속 지분을 연말 이후로 최대로 현대차에 대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전고점 부근을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강하게 저항대가 됐었던 120주선이죠. 120주선 부근에서 사실상 4월 마지막 주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막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강한 저항대를 빵 뚫어버리는 지금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 전도 고점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22만 원대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실적이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잘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도 뭐 예전에 갔었던 이런 부분들 25만 원 이런 지점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은 흐름이죠.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분율 저점 잡은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시세는 계속 꾸준히 가고 있어요. 정말로 시세가 굉장합니다. 거의 21선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현대차, 기아 좋게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아직은 못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21선, 35일선 이런 지점 정도까지의 소폭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막혀왔었던 지금 88,000원 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10만 원 부근이 기아에서는 조금 보이는 지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환율도 조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우리 차를 팔아달라고 할 때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전기차 모델들이 점점 더 많이 추가돼요.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이제 GM이라던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전기차 모델로 전환하면서 또 그런 쪽들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모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현대, 기아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유동성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야 될 때 이게 보조금 혜택을 너는 받고 못 받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샀었던 밸류의 상향 부분이 꺾이면서 실적은 계속 똑같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밸류상의 문제에서 전기차가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조금 또 갈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LC전자도 한 1,000억 정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투자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약간 뭐 꾸준히 사기는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좀 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기기는 하지만 이게 뭐 연속성 있게 끊기거나 그동안 샀던 거 대비했을 때 많은 양을 한 번에 털어내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속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월달 들어와서 탄력이 아주 세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지속성이 조금 끊기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가는 위아래로 박스권에 갇힌 듯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큰 것 같아요. 요즘에 아까 제가 이제 완성차 업체 말씀드렸는데 부품주들도 정말로 이제 주가가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세를 주고 있는 이게 이제 계속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구조조정기를 보내오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다가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돌아서 버리니까 시장에선 이런 것들을 반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기존의 내연기관차 때문에 잘 나온 거냐? 그리고 전기차로 신사업을 도전하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시장 트렌드에 맞게 실적들을 내고 있는 거냐 이건 조금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LG전자는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 다 접었고요. 잘 되는 부분들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장 쪽에서의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LG 이노텍 이런 쪽들도 바닥 잡고 물론 1분기, 2분기 실적은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서비스 부분, 아이폰과 서비스 부분에서 잘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 120월선 굉장히 지지 잘 받고 이런 지점에서는 솔직히 그냥 이런 큰 기업은 좀 살 자리죠. 사실 8만 원 정도에서는 저는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의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에서 뭐 한 번씩 저항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LG전자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보이죠? YG엔터. 네. 요즘에 그 밑으로 이제 또 JYP 엔터 같은 종목들도 같이 있어요. 네. 네. 워낙에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JYP 엔터는 실적을 내줬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YG엔터도 지금 누구죠?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의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에 힘입어서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정말로 이거 급등 차트입니다. 뭐 차트 다들 뭐 보셨겠지만. 와, 양봉이 장난 아니네요. 예, 이거 지금 월봉인데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나온 날 이렇게 빵 시간 외에서 발표하고 다음날 그냥 갭으로 네, 시가에서 8.7%를 뛰었어요. 네. 그동안에도 사실 뭐 못 올라온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지분 늘리기가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린 거죠. 투자 동향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네, 17% 올라서 결국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420억을 담았어요. 야, 이건 차트도 안 보고 그냥 사나 보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랑 거의 뭐 동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가에서도 사실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워낙에 엔터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다. 이거는 좀 코로나가 또 기여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콘서트로 할 때는 조금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팬덤으로 가긴 갔어도 그게 상당히 한정적인 국가와 좀 계층에게만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BTS, 뭐 아미 이런 쪽들이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글로벌 팬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쪽들의 콘서트가 믹스가 되는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는 어떤 한 가수를 그냥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가수만 음반을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 팬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가수들을 중복으로 음반을 구입을 한다던가 관련된 MD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구자까지도 싹쓸이 해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역주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에서. 그런 것들도 음반 판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음반 사재기 막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음반 판매가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콘서트, 뭐 안표 가격 같은 것들을 정말 이제 정부 당국에서 규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글로벌 팬덤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엔터에서 이것도 또 시장 상황과 연결이 되는데요. 단순히 엔터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엔터가 막 글로벌 그 유동성들이 유입이 될 때 올라갔던 이유가 또 NFT, 메타버스 맞아요. 이런 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약간 배제된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JYP 엔터 그리고 뭐 하이브 이런 쪽들, SM 이번에 메스파, 네, 초동 판매라고 하면 이제 한 주 동안에 음반 발매하고 판매된 기록을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파가 사실상 블랙핑크보다도 예전 거에서 더 많이 팔았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에서 그거의 거의 2배 수치가 되는 초동 판매를 또 기록하면서 자체 기네스를 또 갱신했어요.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일단 거기 외에도 콘서트가 지금 리오프닝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돔투어라던가 월드투어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요즘엔 특색이 각각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뽑은 아이돌들을 데뷔를 시켜요. 맞아요. 네, 현지화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라고 하죠. 산하에 두고서 하는 그런 레이블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엔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YG였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는 걸 보면 하루에 막 380억, 180억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지분을 신고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엔터가 가장 강한 것 같거든요. 완전 리레이팅 되는 약간 그런 예, 맞아요.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가 지금은 붙어 있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실적만으로 밸류를 리레이팅 하는데 그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실적들 그리고 차원이 다른 글로벌 팬덤에 의한 어떤 밸류의 상향 그리고 여기다가 향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NFT 메타버스까지 같이 붙이면서 이 엔터를 리레이팅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주가가 더 크게 저는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지분율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늘리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사면서 계속 주가도 그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제가 외국인들 사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엔터 쪽을 굉장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터 쪽은 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774억을 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약간 이제 항공, 우주, 방산 이런 쪽은 주가 흐름은 사실상 좀 꺾였어요. 네. 네, 최고점 갈 때 이럴 때 대비해서는 꺾였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분은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뭐 방산 쪽 이런 쪽이 이제 항공 쪽에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주 쪽으로도 밸류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위에 있지는 않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주들 뭐 폴란드 쪽이죠. 그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종목들은 기관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늘리기 시작했던 게 3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 늘려놓은 상태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도
이런 것들 수주한 것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냈는데 굉장히 좀 많이 깎였어요. 수주 금액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좀 꺾이는 단계로 들어왔고, 이런 데서 내가 외국인들 지분 늘리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일단은 기관 쪽 동향을 조금 보시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쭉 좀 사고 있는 부분이 강도가 일단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거래량이 감소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는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 상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네, 이런 지점들 정고점 부분에 좀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진다 했을 때에는 적당한 차익 실현도 조금은 필요한 쪽들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또 매수한 그런 주식도 알아봤는데, 사실 한 1분기, 2차전지가 워낙 강세를 보여가지고 그 뒤에는 뭐 투자할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투자할 게 많다. 2차전지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2차전지가 살짝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가 펼쳐졌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정말 1분기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 4월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현재 이 2차전지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뭐 최근 들어와서 여기를 지금 언제 출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차 전지의 조금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자라고 한 제가 4월 중순? 초중순 정도부터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에도 이제 계속 뭐 에코프로 같은 것들은 최고가를 뭐 82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꺾였다가도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파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외국인들 지분율 추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는 이 정도였다가 올라가기 초입이었죠. 2월 들어와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 지분 반응이 확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늘려버리죠. 7%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거의 15%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줄였어요. 네, 계속 줄입니다. 계속 줄이고 쌍고점 찍고 난 이후에도 더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줄이죠. 이런 흐름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걸 누가 주도했는가는 수급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개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영향도 조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글쎄요. 여전히 저도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중장기로 봤을 때에는 요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견은 일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이거는 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제 다시 늘릴 것인가 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주도하는, 물론 개인들이 주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의 생각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결국에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응집력 있는 자금을 가지고 개인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응집력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는 돌아서는 시점을 사실상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반등을 한 이틀 동안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690억 팔았고요. 기관에서 200억 팔았고, 그 다음 날에도 3% 반등할 때 외국인들은 팔았고, 또 기관들은 크게 움직임 없는 가운데에서 금융투자 정도만 움직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또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잠깐 팔지만 개인들이 파는 게 지속성이 있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개인들이 저는 좀 지속성 있게 사는 종목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수급상으로요. 그래서 여전히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수급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 3개월 보면은 이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이게 2조 1천억을 지금 개인들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샀네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1조 4,500억 팔았고요. 기관들도 6,700억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팔 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것은, 물론 갈 수는 있어요. 이런 지점에서도 5배, 10배 더 간다. 이런 발언들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모 현상. 그동안에 참여 못했고, 나 에코프로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만 봤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여기에서도 5배, 10배 간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금으로만 사시면은 사실 뭐 물렸다가도 손절 안 하면 뭐 원래 샀던 가격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 그동안에 못 벌었으니까 이거 2배, 3배, 5배 아직도 더 간다는데 레버리지로 사봐야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82만 원에서 내 그 얘기를 듣고 레버리지를 신용으로 2.5배 이런 식으로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네, 이거 반대매매 나가요. 반대매매 나가버리면 정말 이제 깡통 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8만 원 막 이런 지점, 75만 원 이런 지점에서 사서 또 반대매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살만한 구간은 제가 볼 때는 딱히는 안 나오는데 그냥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뭐 21선, 뭐 21선 또 깨고 내려오면 35일선 이런 식으로 계속 하향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레버리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사실 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분할로 사되 의미 있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이 종목에 붙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여전히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고 LNF는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연속성이 아마 오늘 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일별로 봤을 때 네,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흐름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압도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너무 좀 과하게 단기간에 뭐 무조건 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단기간에 과하게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여전히 외국인들 LNF도 마찬가지인데 이 쌍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네, 지분율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1선 이런 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기관들이 반등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저 같아도 이 자리에서는 사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매수의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제가 견해는 좀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리튬 쪽이 붙었다 보니까 철강 본업이 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같이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건 외국인들은 근데 왜 지분을 계속 줄일까? 네. 계속 줄이고 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줄이고 있고 여기에서도 올라갈 때도 확 줄입니다. 네, 확 줄여버리죠. 고점 찍을 때까지 확 줄인 다음에 잠깐 횡보하는가 싶더니 또 지분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포스코의 지분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였죠. 올해 들어와서. 네, 이런 여기가 완전히 다 막혀 있네요. 네, 이거 주봉으로 오니까 딱 확실하잖아요. 네, 상단이.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걸 개인분들이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그냥 파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한 8만 원 갔을 때부터 편하게 여기 고점 걸렸으니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외국인들 지분 늘릴 때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면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빠져? 이게 안 보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외국인 지분율 매도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의 전통적인 고점들 이거 주봉상, 월봉상의 고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대 강합니다. 거래량이 웬만큼 터져서는 뚫을 수가 쉽게 없는 지점인데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분을 정말 크게 올해 들어와서 확 줄였어요. 확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 지금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접근할 만한 지점까지 떨어진 종목들 나와요. 근데 그건 누구의 영역이다? 여러분 대다수의 어떤 투자자분들의 영역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한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전반으로 유동성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의미 있게, 이건 의미 있게는 강도 한 번 들어왔다고 끝 아닙니다. 지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전반을 다 사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체크하는데 아침부터 프로그램에 매도가 많이 잡히는 쪽들이 바로 이쪽들이에요. 그리고 매수가 잠깐 잡혔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도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 먹고 빠져나오는데 개인들은 이거 시세 좋네 하면서 따라 들어가 버리면은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외국인들 매도로 전환하면서 항상 장 끝나고 보면은 외국인은 대량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구간 웬만하면은 뭐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돌변할 때까지는 조금 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절대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설사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게 이제 뭐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 양극재 이런 쪽들은 사실 조금 가장 대표적이고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게 맞긴 한데 이제 과열이 된 부분도 좀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셀 쪽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주 잔고가 올해 연말이 되면은 천조 수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조요? 네, 천조. 배터리 우리나라 3사. 네네.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삼성 SK온.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 SDI. 합쳐서 천조의 수주가 몰릴 것이다. 이야. 물론 그 수주가 몰리면은 결국엔 또 양극재 업체가 수혜를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원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보시거든요. 대충 평균 잡으면 50%예요. 그러면 천조 수주했다라고 봤을 때 양극재가 결국은 또 500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또 양극재가 맞긴 한데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저는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2차 전지 쪽을 굳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결국에는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조금 혜택을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그쪽에서 정부가 보조금 혜택 LG 에너지 솔루션에 니네가 비용 더 대야 돼 라고 하니까 LG 솔루션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 해. 안 해. 그만큼 선택의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중국제. 갑의 위치에 그렇죠. 있네요. 네. 뭐 중국의 양극재를 뭐 배터리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의 격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하이니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811, 9반반 이런 식으로의 그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도 틀리고 에너지 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틀린 부분들이고 중국은 이제 LFP 기반으로 해서 내수 쪽에 로컬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값싼 엔트리 모델로 많이 공급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CATL, BYD 이런 쪽들에서 811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라던가 수율 차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자동차에 어느 모델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수주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조라는 부분이 이미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다 협의가 사전에 돼 있는 부분들을 발표를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21선을 너무나도 예쁘게 지지를 받아서 지금 또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는 좋아하는 자리예요.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자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죠. 아까처럼 막 이렇게 확 떨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크게 지금 늘리는 구간도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지금 올려주기 시작한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계속 샀고 떨어질 때도 외국인 줄이지 않아요. 네,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을 가장 먼저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와 있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결국에는 삼성 SDI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명확하게 바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6만 원대에서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계속 줄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주요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지분을 줄인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주가 탄력에 있어서는 심심할 수 있어요. 심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심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나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쉬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업체 말씀드렸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이쪽은 뭐 좀 아직까지는 셀 업체긴 한데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유 쪽의 사업이 크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율이나 이런 거 잡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요. 물론 수주 잔고 아까 천조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다음이 SK온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는 수주 잔고로 봤을 땐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쪽의 장점을 삼성 SDI가 가지고 있고요. SK온은 좀 수율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 수율 잡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선호주로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수율 잡는 거나 흑자 전환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해봐도 늦진 않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사한 발표 후에 한 4% 급등한 다음에 이제 올해 고가를 갈아치우고 나서 현재 한 6만 5천 원 내외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약간 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지났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6만 6천 원, 7천 원 부근에 막혀서 떨어졌다. 이게 뭐 쭉쭉 갈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이때는 좀 괜찮은 타이밍이었죠. 121선과 이제 매물대 지지가 받는 6만 원 부근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 왔어요. 이때 사셨던 분들은 뭐 6만 6천 원까지 10%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이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짧게 보고 이제 접근해야 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5월 들어와서도 계속 지분 늘리지만 연초부터 보면은 뭐 엄청나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하이닉스 솔직히 안 샀어요. 이쪽만 샀기 때문에 뭐 투자 동향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6개월 볼까요? 6개월 보면은 외국인들 8조 2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팔았지만 개인들 판 거랑 기관 판 거를 외국인이 그냥 몽땅 사버렸죠. 쓸어갖고 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기관 파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기관은 단기적인 탄력을 줄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 살 때 같이 투신이나 사모펀드 연기금 들어와서 좀 더 바짝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6만 원에서 6만 6천 원 올릴 때 이런 때 이제 외국인 강도와 더불어서 기관 쪽이 같이 사면은 바짝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인 지분율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담고 있고 5월 들어와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물론 시황이나 업황이 지금 아직 돌아선 거는 아닙니다. 완벽하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 인식은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중국 쪽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수요, 이제 고객사의 재고 감소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감산 그동안 안 한다 얘기했는데 결국 사실상 감산이잖아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산 발표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주가들이 그동안 과거에 올라왔던 행태들 보면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감산을 하고 나서 주가들이 올라간 경우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됐어요. 그러고 나서 빅사이클들이 항상 찾아왔거든요. 그런 빅사이클들을 결국 외국인들이 기대하고 저는 지분율 늘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올해 들어와서 늘린 지분율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50%가 안 됐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52%, 2%를 넘게 지분을 늘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아직은 소부장의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에요. 실적도 안 돌아섰고요. 근데 이런 온기가 결국에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까지 온기가 저는 퍼질 수 있다.
사실 주가 흐름은 이미 소부장에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라는 대형 업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쪽은 이제 메모리 업체에서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우월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결국에는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중국 쪽, 한미일 동맹 우려에서 중국이 계속 배척당하고 있잖아요. 최첨단 반도체들을 미국에서 이쪽으로 수출을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탄력은 지금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저는 분할 매수한다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이 또 흔들린다 라고 봤을 땐 편안하게 그냥 이거 뭐 전 저점까지 봐서 한 6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할로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선 62,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 이제는 좀 담아도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주식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쪽 2차 전지 크게 했는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뺐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예, 결국에는 AI, 로봇, 바이오, 뭐 굉장히 많은 섹터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AI 로봇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또 떨어져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의 크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커진 게 아닌데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밸류를 상향시키고 기대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밸류의 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이 완벽하게 끝났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산업들이 조정을 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을 저는 좀 관심 있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요즘에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예전에는 사실 뭐 산업용 로봇의 캐파가 훨씬 더 글로벌로 봤을 때 컸고, 뭐 서비스는 뭐 조금 작았는데, 서비스가 이제 점점 산업이 키워지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 이런 쪽들에서 뭐 시니어용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을 자극을 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분 투자했다. 그게 이제 촉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도 가파르게 뭐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M&A 투자하고 있고 R&D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런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투자 뭐 초반부터 한 3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15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단기간에 흐름을 줬죠.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3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갔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그룹주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로봇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AI,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지분 투자, 콜옵션까지 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삼성전자가 그냥 M&A 행보로 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는 행보로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쪽에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에 삼성전자가 이쪽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인 이유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향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의미 있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회사에 쌓여있는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그냥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에 인수하면 향후에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가 그런 개념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서비스 로봇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글쎄요. 2027년에 지금 세계 시장 전망 나오는 거 보면은 서비스 로봇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80조 원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좀 보수적인 수치라고 봐요.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그런 걸 꿈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돌아다니는 로봇 예, 그런 것들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음식 같은 요식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카고 피자나 뭐 교촌치킨 이런 쪽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이 하고 있는 분야를 대체를 해서 예전에는 주방 홀에 4-5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2명만 사람이 들어가고 협동 로봇이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두산에 속해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있는 기업들이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 네. 뉴로메카가 지금 이제 시카고 피자나 교촌치킨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또 해외 쪽 매장도 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들이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야, 특히나 이런 단순 노동 분야부터 대체를 많이 해나갈 것 같고요. 향후에는 여기 로봇에 뭐가 탑재되겠죠? 지금도 탑재되는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분야, 지금은 로봇이 대체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도 지금 대체를 해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비스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일단은 한번 크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약간 그런 쪽의 밸류 기대감들이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산업용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류 로봇.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티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안 빠졌죠. 올라갔던 부분이. 이게 이제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해외 쪽에 미국 공장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합작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요. SK온의 배터리 2차 전지 생산 라인 쪽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만든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AGV라고 하는데 이게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AGV가 아니라 AMR이에요. 이제 이건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비클이고 하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가 이제 AMR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들에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AMR에는요. 그래서 어떤 공장 내에서 물류 로봇들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존의 AGV 같은 것들은 어떤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장 바닥에다가 그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라인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정해진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춰요. AGV는. 멈춰서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환경을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AMR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센서가 부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회피해서 이동을 하죠.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AMR로 AGV가 대체가 될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이동용 그냥 운송 수단이잖아요. 비이클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건데 AMR은 로봇이에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로봇, 그리고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도 탑재가 되면서 훨씬 더 유망한 분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이미 기수주를 한 이런 티로보틱스의 주가의 흐름은 크게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억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저는 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좀 꾸린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로봇 중에서 조금 이제 옥석 가리긴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점점 더 빠르게 대체가 많이 될 협동 로봇 서비스 부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메카라던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의 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거나 아니면은 로봇과 관련된 ETF 쪽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대부분 로봇을 안 하는 쪽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포트폴리오를 담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30을 줄 수 있는 건 2차 전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배터리 셀 기업들 위주로 한 15에서 20% 담아보시고 나머지 10%는 결국 우리가 또 양극재라던가 이런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리튬 산업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지분 턴이 확인이 돼야죠. 그런 시점에서 그런 리튬 관련주들, 양극재 관련주들 나머지 채워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저는 좀 AI 같은 기업들. 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정말 1, 2, 3월처럼 확 올라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일단은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꺾인 기업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숫자가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연준 쪽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금리 동결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하 쪽으로 갈피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반영을 해서 유동성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지분 늘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AI 상당히 빠른 발전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디까지 이게 발전이 될지 저는 사실 좀 두렵고 세계의 많은 학자분들도 이걸 두려워해서 AI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물결에 동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발전은 그냥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대체를 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분야에도 저는 한 20% 정도는 베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나머지 20%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특징별로 좀 나오는 섹터들 그날그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초보 투자자분들 조금 현금으로 남겨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뭐 이 포트폴리오로 각각 들어가는 섹터도 당장 공격적으로 막 사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에 큰 흐름이 좀 뒤집히는지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들어와 있었던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신용으로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또 연장성 상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외국인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외국인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신용 미수, 스탁론 이런 것들 사용해서 너무 강하게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의견은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과상으로는 맞을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반대 의견도 찾아서 좀 들어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건 본인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팬데믹 기간 정말로 삼성전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진짜 초우량 기업을 가지고도 레버리지 쓰면 반대 매매 나간다라는 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시면 안 된다. 항상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냥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더라도 정말 SG 사태 이런 게 내 종목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투자에 좀 동행하시면서 약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면 당장 팔아라. 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히나 본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차피 뭐 밤잠 설쳐도 내 업이고 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직장 일까지도 간섭을 받고 피곤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 사용하지 말고 조금 편안한 투자를 주요 주체, 특히나 외국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보면 연평균 수익률 뭐 그걸 꾸준하게 냈다는 게 대단한 거지, 한 15% 20% 정도는 조금 공부하시고 편안하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목표를 잡고 오랜 기간 동안, 왜냐면 우리 수명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 하기 되게 좋아요. 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라. 왜냐하면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투자를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시장이 불확실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도주가 약간 예전보다는 상실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맞아요. 수급,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레버리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한번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